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걸 봤다고? 그날 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 이름은 김유진, 평양에서 태어난 23살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우리 집은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 12층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집 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와 서재로 직행했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졸곤 했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네. 2024년 10월 어느 금요일 대학 친구 명희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진아, 이거 조심해서 봐. 절대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봉투 안엔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컴퓨터에 꽂아봐. 근데 들키면. 명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 USB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이부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명희가 괜찮다고 했잖아. 집에 도착해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드라마 모음. 집. 이게 남조선 드라마구나.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환하게 빛나는 야경.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남녀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가 실수로 커피를 쏟자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로 화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네. 화면 속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 안고 웃었습니다. 그 단순한 따뜻함이 제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 11시. 한 편, 두 편, 세 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은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불온물이 유통되고 있다더구나. 유진아, 너는 그런 거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제 손에 든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드라마를 봤습니다. 커튼을 꽁꽁 닫고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소로 줄인 채. 한 편을 보면 다음 편이 궁금했고 한 시리즈가 끝나면 다음 시리즈를 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드라마를 볼수록 현실이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대학에서 김일성 광장 행진 연습을 할 때, 집단 체조 동작을 반복할 때, 자아비판 시간에 부르주아 사상을 경계하자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희와 단둘이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너 그거 다 봤어? 응. 진짜 미치겠더라. 특히 도깨비 마지막 화. 나도. 근데 자꾸 보게 돼. 멈출 수가 없어. 명희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11월 어느 날 그 무너짐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설마.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동무지? 네. 앉아보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네. 보이부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네. 김유진 동무 혹시 이런 불온물을 접한 적이 있나? 들켰다. 끝났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럼 최명의 동무는 아나? 같은 과 친구지. 명희가 걸렸구나. 명희는 알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거짓말 말게. 최명의 동무가 자백했네. 자네한테 USB를 건넸다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유진아, 그게 사실이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미친년이. 아버지의 고함이 집 안을 울렸습니다. 평생 저를 때려본 적 없는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동무, 진정하시게. 이 문제는 단순히 학생 한 명의 일탈이 아닐세. 당 간부 자녀가 적성무를 시청했다는 건 가정교양의 실패를 의미하네. 가족 전체가 위험해졌어. 내가 다 망쳤어. 그날 밤 저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일단 조사를 진행한 후 처분을 결정하겠다며 돌아갔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밤새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하지?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유진아, 자니? 아니요.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쪽지에는 전화번호와 두만강 브로커라는 글자,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만은 살아라.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쉿, 조용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너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거야. 우리 가족 전체가 연좌될 수도 있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아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이 체제에 있다.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네. 서재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체크했거든. 내가 USB를 꽂았던 흔적도 봤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았으니까. 아버지가 똑같다고? 내일 아침 일찍 서재 책장 뒤를 봐라. 거기 외장하드가 하나 있다. 그걸 가지고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그 사람이 널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우리는 괜찮다. 내가 당에 충성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고 살아야 할 날이 많아.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이런 지옥에 태어나게 해서.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평생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등이 그날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이 외출하신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를 더듬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외장하드 하나와 봉투가 있었습니다.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일기라는 폴더. 아버지가 이 많은 걸 다 모았어? 일기 폴더를 열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중국 출장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 겨울연가라는 작품이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했고 웃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평생 속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가족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파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유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다.
하지만 이 체제 안에서 그 아이는 평생 거짓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너무 괴롭다. 차라리 탈출시켜야 하나? 하지만 위험하다. 국경경비대에 걸리면 총살이다. 2024년 10월 25일. 유진이가 나만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말려야 하나? 하지만 나는 말릴 자격이 없다. 나 역시 매일 밤 그것들을 보며 위안을 얻으니까. 다만 걱정이다. 보위부의 감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이 고통을 겪고 계셨던 거예요. 봉투를 열자 브로커에게 줄 돈과 함께 편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결심을 한 거겠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 그게 용기다. 외장하드 안에 자료들을 가지고 가거라. 남쪽에 가면 이것들이 내가 살아온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두만강 건너편에서 아빠가 항상 널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우리 왔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외장하드를 빼내 가방에 숨기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결심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11월 10일 새벽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보위부다. 문 열어.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고 보위부 요원 4명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동무, 김유진 동무 나와보시오. 그들은 영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안방, 제 방.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외장하드는 가방에. 제 가방은 다행히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김철수 동무, 당신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됐네. 남조선 드라마, 영화. 이게 다 뭔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당 간부가 적성물을 소지했다. 이건 중대한 반혁명 행위요. 기다리시오. 그건 조사 목적으로. 조사? 15년치 파일이 조사인가? 김철수 동무, 당신은 오랫동안 당을 기만해왔소.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당신들, 우리 남편은 평생 당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아버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 두만강에서 만나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버지는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유진 동무도 조만간 소환할 것이니 집에서 대기하시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폐허가 됐습니다. 뒤집어진 가구들, 흩어진 책들, 깨진 액자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이 집의 영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어떡하니?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두만강에서 만나자. 그건 탈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는. 사흘 후 저는 보위부로 소환됐습니다. 신문은 잔혹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남조선 드라마를 봤나? 누구한테 받았나? 또 누구한테 퍼뜨렸나? 저는 명예 외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걸린 친구였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순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신문 끝에 저는 가택연금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엔 항상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탈출할 기회가 없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남긴 브로커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싶었지만 집 전화는 도청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11월 20일 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유진 동무. 댁이시죠? 누구세요? 김철수 동무의 오랜 동료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주위를 살피다가 그를 들였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을 제게 건넸습니다. 철수 동무가 부탁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걸 당신한테 전하라고. 배낭을 열자 아버지의 외장하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도, 중국돈, 또 다른 쪽지. 유진아, 이 사람을 믿어라. 그가 너를 브로커한테 연결해 줄 거야. 11월 25일 밤 10시 해상 근처 약속 장소에서 만나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자유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에 남을 것인가.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한다. 하지만 부디 살아라.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위부가 곧 당신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낼 겁니다. 결정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지?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심하신 듯 했습니다. 유진아, 가거라. 엄마는 괜찮아. 어차피 이미 늙었고 갈 곳도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고 꿈이 있잖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11월 25일 밤 9시,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감시자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해산행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해산역에 도착하자 약속 장소인 낡은 창고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김유진? 네. 돈은? 저는 배낭에서 중국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국경 철조망까지는 약 5km.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다. 엎드려. 우리는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지나가. 경비대는 순찰을 돌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펜치로 철망을 끊었고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기로 기어가. 강까지는 100엠냐. 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해. 얼음이 얇은 곳이 있어. 내가 가는 길로만 따라와. 브로커가 먼저 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10M, 20M, 30M. 그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쏜다. 경비대였습니다. 뛰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시도 단계 속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빨리. 거의 다 왔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지직. 얼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너무 늦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제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순간 화면 속에서 봤던 드라마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인공들이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던 모습.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던 모습. 아니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얼음 끝을 붙잡았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뻗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지만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났습니다. 마침내 제 발이 강 건너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가슴 한쪽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 해냈어. 살아남았어. 브로커는 저를 근처 안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뜨거운 물과 마른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선양으로 가는 차편을 알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낭을 열자 젖은 옷 사이로 아버지의 외장하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방수팩에 쌓여 있어 무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빌려준 낡은 노트북에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마지막 편지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하자 영상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아마 끌려가시기 직전이겠죠. 유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강을 건넌 거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 자유를 선택한 것. 그게 진짜 용기란다. 사실 아빠도 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용감했어. 화면 속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남쪽에 가거든 마음껏 웃어라.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그리고 기억해라. 저 북쪽 어딘가에 너를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걸.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 유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빠는 그걸 보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괜찮아. 넌 분명 행복할 거야.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사랑한다, 우리 딸.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평생 숨겨왔던 감정을, 평생 억눌렀던 아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화면 속이 아니라 바로 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자유를 향한 용기, 그리고 살아남은 이 순간. 이 모든 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마치고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너무 밝은 거리,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자유로운 세상.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카페에 가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카페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곳.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남쪽에 가거든 마음껏 웃어라. 저는 화면 속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 아버지, 저 웃고 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웃고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봤던 바로 그 풍경이 이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이 풍경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제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를 지켜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2024년 현재 북한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USB 하나로 세상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화면 속 작은 희망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